과거가 똑같이 반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에서 유일하게 미국한테 맞짱을 뜨는 게 중국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소환할 용어는요, 본질인 솔루션을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인데, 스마트 모빌리티까지 이제 의미가 좀 이제 전달이 됐겠죠. 솔루션의 의미가 있습니다. 솔루션 하게 되면 우리가 해법, 해결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자, 플랫폼이라는 디지털 생태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왜 등장했다 그랬어요? 이걸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새로운 이제 생산 요소, 데이터 경제라는 새로운 세계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세계가 지금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세계를 지금 이제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김범수 회장, 카카오 만든 김범수 회장이 지난 10월 달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DT 시대가 왔다. 앞으로 10년 데이터가 돈 번다. 데이터가 돈 번다 이거예요. 이 DT가 뭐냐면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약자입니다. 데이터 기술이요. 여기 얘기했듯이 우리말로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지금 보게 되면 IT 비즈니스에서, 정보기술 비즈니스에서 DT 비즈니스로, 데이터 기술 비즈니스의 시대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 2019년 10월 22일 날 중앙일보에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DT 시대는요, 구글이 도래하면서 이미 전개된 거예요. 98년도에. 근데 2019년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대표 플랫폼 사업 모델을 만든 김범수 회장이 새삼스럽게 무슨 DT를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 이거예요. DT는 이미 도래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만개를 하고 앉아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앞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우리가 낙후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소개했듯이 김범수 회장조차도 지금 새삼스럽게 DT를 얘기하는 걸 보면서 뭐 이런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DT라는 뜻을 하지만은 저 같은 전문가한테는 참 안쓰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만큼 이제 우리가 사업가들도 이 데이터에 주목을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요, 저는 이제 데이터를 원유에 비교합니다. 크루드 오일이요. 원유는 뭡니까? 원유를 우리가 바로 쓸 수 없죠. 자동차에다가 우리가 부어줄 수 없잖아요, 원유를요. 그건 뭡니까? 정제를 해야 되죠. 추출을 해야 돼요. 그 불필요한 것들 다 빼고, 그렇죠?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즉, 데이터 자체가 돈은 아니에요. 데이터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를 정제시키는 능력이 이제 필요한 거죠. 정제의 중요성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면요, 이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최근에 이제 정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체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주가입니다. 주가추인데, 미국이 2000년경부터 제조업의 종사자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걸 얘기했었어요. 그 공백을 메워준 애들이 누구였었어요? 플랫폼 사업체들이 등장하면서 메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러니까 이래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주가가 대폭락을 했었죠. 2013년 1월 되게 되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을 하고,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2배까지 이렇게 치솟았어요. 근데 이때 이제 평균적으로 상승한 게 다우지수할 때 한 94% 올라간 거예요. 배 정도 올라갔다 이거죠. 그런데 얘네들 플랫폼 사업 모델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568%, 같은 기간에 애플도 256%, 아마존은 657%, 넷플릭스는 1529%, 구글도 200, 얘네들이 주로 주도한 거예요. 주가 상승을요.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새로운 구원자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젊은 사람들 특히요. 그런데 지난해 9월부터 얘네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9월 흔들리기 시작하면서요, 지난해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4번이나 인상하면서 작년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주가가 대폭락했었습니다. 한 23,000대까지 미끄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연준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시 금리를 3번이나 내렸죠. 내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고 지금 뭐 이제 저 3만 선까지 바라본다는 이렇게 가면서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한 5% 지난해 정점 대비해가지고, 나스닥 한 7%, S&P도 한 8% 이렇게 평균적으로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 페이스북은 마이너스 7.4%, 뭐 애플만 빼놓고요, 아마존은 11%, 넷플릭스는 23% 감소하고, 얘네들만 헤매고 앉아있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전통적인 기업들은 다들 뭐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앉아있는데, 이 한때 이렇게 주도했던 기업들이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 2018년 10월 12일이 비즈니스계는 하나의 역사적인 하나의 날로서 기록될 만한 날인데요. 우리가 아마존의 기업 가치가 한때 애플 다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이었습니다. 한 기업의 기업 가치가 1조 달러 넘은 기업이 지금 애플이 있고, MS가 좀 이제 가끔 오르고 이제 그러는데, 그 아마존이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쭉 떨어져가지고 8,000달러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앉아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10월 12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아마존은 전통적인 유통업체들 다 무너뜨리고 성장하는 기업이잖아요. 아마존하고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월마트하고 비교해보면요. 월마트가 영업이익을 훨씬 더 많이 법니다. 근데 주가는 월마트보다 아마존이 훨씬 더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돈은 그렇게 많이 못 벌어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요. 그런데 작년에 이 유통업에 미국 유통업을 상징하는 유통업이 뭔지 아세요? 유통업체가?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은 미국 문화의 선물이에요. 백화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 일백백자에다가 화물할 때 화자에다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온갖 물건을 다 취급하는 어떤 가게라 이거예요. 백화점이라는 게.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분산해 살고 있다 보니까 한번 가서 필요한 거 다 사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게 백화점입니다. 요즘은 백화점이 굉장히 고급 제품 파는 걸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인식되어 있지만은 백화점은 미국의 소비 문화의 상징입니다. 미국의 백화점을 상징하는 백화점, 시얼스라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중저가 상품의 유통업체로, 전국적인 유통업, 가장 큰 유통업체로 K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마트도 그걸 본따가지고 있는데 이 K맛을 시얼스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공룡 유통업체가 된 거죠. 근데 그게 파산을 했어요. 작년 10월 12일 날에요. 그 엄청난 기업이에요.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백화점이요. 그때 미국의 소위 말해서 현장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 했냐면 드디어 아마존이 유통업계의 황제로 등극했다. 미국의 그러니까 20세기가 이제 막을 내리고 완전히 시얼스는 20세기를 상징하는 하나의 유통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이 황제로 등극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국내에서 모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아마존의 어려움은 지금부터 시작될 거다. 전 정반대의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자, 아마존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유통업체라는 것은 아마존이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던 사업이잖아요. 유통업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보이는 적을 물리친 거예요. 새로운 기술을 장착해가지고. 근데 그 이제 보이는 적을 다 없앴어요. 없애면 우리는 그냥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돈만 벌면 되겠지 하지만요. 아니죠.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투자자들은 작년보다 올해 돈 더 많이 벌어주길 바라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벌어주길 바라고 그렇죠? 돈이란 건 끝없는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마존한테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건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전통적인 자기의 경쟁자는 다 물리쳤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래?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타이밍이 묘하게 10월 말 정도로 기억하는데 아마존이 인공지능 제품을 하나 출시를 했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굉장히 낙제점을 받았어요. 아마존의 실력이 저 정도뿐이 안 되는가 해가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존이 저러는 걸 보니까는, 자, 우버 같은 기업, 이제, 이런 기업들이, 쟤네들이 데이터를 엄청 확보해가지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한 것까지는 참 멋들어지게 잘 아주 그냥 섹시하게 나갔는데, 저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많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쟤네들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가? 아까 했잖아요. 데이터는 원유지 돈 자체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쟤네들이 새로운 사업을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최근에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우리 지금 최근에 우리가 보게 되면요. 지난해부터 우리가 어떻습니까? 반도체 경기가 수준이 안 좋죠. 반도체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반도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강 국면에 대해서 그런 거다 그러는데 과거가 똑같이 반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이번에 반도체 경기 후퇴는요. 얘네들이 관련돼 있어요. 얘네들이 주로 뭡니까? 반도체의 큰 손들이에요. 소비자들이에요. 얘네들이요. 데이터 처리하는 애들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앉아있으니까 새로운 국면인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데이터는 그 자체가 돈은 아니라 이거예요. 매력적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엄청 저기저걸 했는데 진검승부는 여기서부터 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찾아내고 세상이 어디를 향해서 변하는지 그걸 분석해내고 사람과 세상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가 진검승부처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까지 구축하고 저 인공지능 기술까지 발전시켰는데 이제 그 다음 이제 진검승부. 그게 바로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이 뭡니까? 해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솔루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들. 기존에 나와 있는 사업은 기존에 있는 건 시장이 다 포화돼 버렸기 때문에 별로 거기서 수익이 안 나와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솔루션이죠, 뭐. 솔루션의 의미는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플랫폼까지도 제대로 지금 확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여러분들 미국하고 그렇게 미중 갈등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인공지능 기술에서 유일하게 미국한테 맞짱을 뜨는 게 중국입니다. 우리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율주행차가 발달하려면 인공지능 기술하고 5G가 필요하다고 했죠. 기술이요. 5G는
중국의 화웨이라는 업체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5G 통신은 이미 그러니까 다 쫓아간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기술을 미국하고 맞짱을 뜬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중국은 모방을까지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국의 우리가 플랫폼 사업의 현황을 잠깐 우리가 들여다보려면요. 미국의 구글에 비교되는 중국 기업체,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이두라는 기업 있죠. 검색 서비스 업체, 바이두. 미국의 아마존에 비교되는 알리바바 있잖아요. 그렇죠? 알리바바. 그 다음에 미국의 페이스북에 대비되는 뭐가 있습니까? 텐센트 있잖아요. 자, 그럼 얘네들 보게 되면요. 미국의 아마존은 미국 사람이 주요 고객일 테니까 아무래도 뭐 해외 고객도 있겠지만은 미국 인구 3억 3천만 명 정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죠. 중국은 근데 어떻습니까? 14억 명에 기반한 플랫폼인 거예요. 데이터의 양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데이터 양을 가지고 얘는 쫓아간 거예요. 인공지능 능력이죠. 데이터 양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실험을 더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빨리 쫓아간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은 통제사회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짓까지 하고 앉아있냐. 스마트폰 이런 거 개통하려면은 애들 이제 얼굴 안면 인식 저거까지 한다잖아요. 그래 그 이유가 데이터 확보하기 한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시키기 위해서요. 얘는 정부 주도니까요. 그래가지고 플랫폼까지 구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떠냐. 기업들이 데이터가 좋은 건 아는데 자기 자신이 플랫폼을 구축해서 데이터를 만들 생각 안 하고 정부한테 공공기관 데이터 사용하게 해달라고 징징거리죠. 규제 풀어달라고. 그럼 우리가 대표적인 공공기관 데이터가 뭡니까? 국민연금에 있는 데이터,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에 있는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사용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더군다나 사생활 보호도 잘 안 되고 있는 나라에서 국민들 굉장히 꺼림칙하죠. 근데 외국 기업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투자해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지, 정부한테 공공기관 데이터 내놓으라고 막 징징거리는 나라도 없어요. 중국이나 미국, 중국조차도 심지어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상징적으로 보면요. 이 데이터 혁명으로 인해서 데이터 경제가 도래했지만은 현재 수준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의 지금 방점이 여기에 지금 와 있는데, 솔루션 찾는 데 있어서 지금 정체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다. 이 정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가 빨리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쫓아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지막 꼭지를 통해서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5번째 꼭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